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흘간 저희 시선집중은 추석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특집이 이어질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 조심스러워진 요즘,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떠나서 더 넓고 다양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석에도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우리 손녀들, 쌍둥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니까 내가 청소도 해놓고 또 누구 엄마가 또 새우튀김도 하고 오징어 튀김도 하고 하니까 조심히 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갈게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미국 LA에 있는 우리 제부랑 조카들 갈비탕, 꽃게 무침 맛있게 해서 언니가 내년 설에 오면 해서 줄게. 꼭 다 모여서 행복한 명절 지내자. 엄마 아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떨어져 있어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묻어나오는 게 만남에 대한 갈증 같습니다. 이 코로나 2년 차인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때 만나기 힘들어졌다.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추석도 자발적 홀로를 택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끼리는 좀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바로 가족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국내 유일의 종합 인문교양 개간지입니다.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초면이시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하여간 좀 그 좋은 진득한 이야기 좀 그 부탁을 드리면서, 두 분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보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엄마하고 오빠와 새언니 이렇게 단출하게 저희 이제 4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보시기는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데 네. 오늘 돈 벌러 나왔습니다. 가장 알차게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20년 앞에 올 미래를 앞당겼는데 그 미래상관의 하나가 바로 단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누구와의 단절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가족과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코로나 2년 차에서 우리 두 분에게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뭘까요, 전성원 편집장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언택트 비대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고 이런 거는 점점 축소되고 단절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온라인 대면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대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4학기째 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적응은 많이 되셨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이 학생들하고 피드백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야,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그렇죠. 이게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새 그 온라인 토크하는 줌챗이라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화면을 이제 카메라를 꺼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나마라도 카메라 켜놓고 보고 하고 있으면은 상대가 뭘 하는지 서로 이렇게 눈빛이라도 교환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네.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나마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이제 수업에 임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네. 카메라도 꺼나 마이크도 꺼나 그러면 정말 벽 보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기분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저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수업이 끝나고 뭐 2, 3주에 한 번 정도 온라인 채팅이나 아니면 줌 챗으로 서로 이제 그 강의 시간 중에 못하는 이야기 또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인생사 이야기 고민 같은 거를 들어주는 시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잡담회. 네, 잡담회를 열었더니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수업에서 나누지 못하는 조금 서로 내밀한 이야기나 고민 같은 걸 나눌 수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게 코로나가 준 효과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본 수업보다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네, 변함없습니다. 그건. 윤성은 씨 경우는 어때요? 저는 일이 없어졌죠. 진짜 너무 한가해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예. 코로나가 터지고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영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 진짜 프로덕션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좀 이제 영화계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까지 그렇게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감염병이 있었을 때. 근데 요번에는 뭐 모이는 일을 다 못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돈 버는 일이 어쨌든 영화관에서 뭐 GV를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렇죠. 진행해야 되고 또 방송도 거의 잘린 게 이제 영화가 개봉을 안 하니까 뭔가 이슈가 없잖아요. 영화계에 대해서. 영화계. 또 영향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줄줄이 저도 그 파급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화인이구나.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살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함이나 뭐 이렇게 부족함을 못 느꼈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도 원래 하고 싶었었는데 컨텐츠 만드는 일을 원래 하고 싶었었는데 오, 이제 예. 작년 1월 1일자로 법인을 내서 사장님이 네. 되셨습니까? 대표라고 하는데 뭐 직원이 있어야 대표죠. 어떤 컨텐츠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제 OSMU 시대라서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이야기만 있으면 다 뭐든지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웹툰 쪽을 먼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웹툰? 네, 웹툰 스토리 개발 쪽을 하게 돼서 저희 이제 제가 약간 뭐 에이전시식으로 저희 이제 신인 작가님들을 데리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진로를 모색하던 때 한번 해볼까 말까 했던 게 만화 스토리 작가였습니다. 정말요? 무협 만화 스토리 작가. 저랑 같이 일하시죠, 바로. 스카우트에 들어가나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 웹툰 스토리를 개발하신다. 야, 재밌네. 그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시고 기술을 금방 접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도 아까 그 온라인 챗 이런 걸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 무인 네. 판매대를 하는 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고립되는 분들도 그런 어떤 변화되는 양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죠.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관계의 단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방의 관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의 단절 문제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한번 좀 이렇게 풀어가 봤으면 싶은데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는 영화 평론가이시니까 네. 영화 한 편을 픽해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은 전방이 또 이제 그 학자이시기 때문에 또 책 한 권을 픽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볼까 싶은데요. 영화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꼽아오신 영화가 어떤 겁니까? 네,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우선 그 원작이 있는데요. 원래 희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 트레이시 레츠라는 그
작가의 동명희곡이 원작이고 뭐 이게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네, 퓰리처상, 뭐 토니상, 뉴욕 비평가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석권한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영화치고는 뭐 어떤 스펙터클이 있다기보다는 대사와 그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노부부가 자식 자녀들이 있는데 딸 셋이 있는데 이렇게 시골에 두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이 그 아버지가 새로운 그 뭐 요리사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인디언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 다음 씬에서는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돼서 그 딸들이 이제 딸과 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엄마의 동생이죠, 이모.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모가 이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디 갔을까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며칠 지나다 보니까 경찰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장례식 장례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 아주 긴 그 롱테이크도 롱테이크고 한 이 장면이 20분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씬에서 이제 모든 그 가족 간의 어떤 갈등과 불화와 뭐 각자의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게 되죠. 막장이죠. 한국식 표현을 네. 하면 저는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용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저런 게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막장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 막장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되게 우발적인 뭐 약간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지만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이 사람들의 관계, 바로 그거죠. 감정,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관계 자체는 뭐 이게 출생의 비밀 이런 건 막장이에요. 그렇지만 네, 막장이고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뭐 바람 피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보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더 진지하게 가족 간의 관계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연진도 너무 빵빵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지 클루니가 제작한 작품이라서 아무래도 그래요? 좀 캐스팅에는 그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메릴 스트립, 그러게요. 네, 줄리아 로버츠, 뭐 굉장히 좋아하는 혹시 배우? 저는 메릴 스트립 그 출연한 영화는 오랜만에 봤는데요, 솔직히. 네, 야, 연기는 어쩜 저렇게 잘할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게 신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네. 그런데 아무튼 내가 네 예비다는 스타워즈에 나왔던 대사고 너희는 남매란다라는 대사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아주 익숙한 네. 대사였는데 여기서 나올 줄은. 일일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나오던. 스포일러인데 이렇게 폭로하신 네. 거 아니에요? 전성훈 편집장은 어떻게 보시죠, 영화를? 저는 우연히 봤어요. 뭐 영화 보는 거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워낙에 배우진들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고 거기 샘 셰퍼드 네. 무슨 뭐 이게 우리도 이제 간혼상제나 큰 행사 치르고 나면 그러니까 뭐 장례 치르고 나면 다 지치잖아요. 지쳐서 모여서 이제 방에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사실 뭐 따뜻한 위로도 있긴 하지만 가슴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 네. 옛날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가슴을 때문에 후벼 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처음에는 반갑지만 몇 시간 지나면은 점점 이제 할 얘기도 떨어지고 특히 뭐 이제 딸들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애증의 관계라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지만 네, 오래 같이 있고 싶진 않다. 왜냐면은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서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3일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남이다를 확인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스토리는 그 아버지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네. 떨어져 살던 이제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지지고 볶는, 네. 속칭 지지고 볶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건데 어찌 본다면 이게 우리 명절 때 가족 모임하고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너 어떻게 살았니? 이런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싸우고 그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빠가 뭐 해줬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뭐가 잘났냐? 이렇게 가는 거 똑같잖아요, 사실.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저는 사실 그 한국과 또 이런 서양 사회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제 서양에서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나보다.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가까이 살기는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른 정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슷한지. 제 말이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네. 가족은 원래 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비극 서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장르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이런 가족 비극이라는 장르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 비극, 네. 그리스 4대 비극 내용 보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장도 그런 막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스 비극이 원래 네. 굉장한 막장 드라마의 원조죠. 막장 원조가 거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조금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영화의 원 제목, 그러니까 네, 네.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어거스트 어세이지 카운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지명이 들어간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에 이제 밀양 같은 영화가 있고 그렇죠. 곡성이 있고 그리고 저 며칠 전에 가서 봤지만 모가디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지명이 들어가는 거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어세이지 카운티가 어떤 동네냐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까 그 윤성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8월의 날씨, 이 날씨와 장소가 굉장히 또 한 역할을 하는 네. 영화예요. 왜냐하면 뭐 장소를 막 이동하면서 영화를 이제 찍은 영화가 아니고 거의 고정된 장소에서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8월이잖아요. 굉장히 숨막히게 덥고 막 그런 날씨란 말이야. 에어컨은 없고 네. 선풍기만 들고. 네. 그 이 어세이지 카운티가 이제 미국 중부 내륙 지방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주, 그러니까 작은 군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운티니까. 예, 여기가 이제 8월이면 엄청 더운데 여기 인구가 48,000명 정도 된대요. 오. 예. 그리고 가구 수로 보면 한 18,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4.2%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 가구, 정상 가족. 그러니까 아빠, 엄마, 형제나 자매 뭐 이렇게 핵가족으로 예. 살고 있고 나머지는 남편이 없거나 또는 아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단독 가구가 거의 25%가 됩니다. 아, 그것도 우리 그 비슷한 부분이 있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샘플링 비슷하게 일부러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25%의 이제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집안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 세대였어요. 독거노인이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상대가 다들 다르겠지만, 네. 아까 얘기한 메릴 스트립이 여기서 키포인트구나. 이 감독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 스트립도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는. 그렇죠. 네, 거기 딱 마지막에 그 보면. 뭐 아까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세 자매 중에 그 둘째가 엄마 근처에 살잖아요. 부모님 맞아요. 근처에 네. 살아서 언니들이랑 셋이서 이제 와인 마시면서 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언니들을 다 떠나버리고 내가 엄마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 그거에 대한 약간 이제 자기 연민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나 이제 앞으로는 여기 떠나서 나도 자유롭게 살 거야. 약간 이런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이 영화가 이제 어차피 스포일러 다 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죄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네, 아니니까. 왜 저한테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딸들 다 떠나가고 장례식 끝나고 이제 뭐 그것도 되게 갈등 관계 속에서 다 떠나가고 이제 혼자 남겨지는데 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용한 그 요리사. 네. 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에게 이제 기대서 이렇게 뭔가 맞아요. 위로를 받는 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결국에 이 작품에서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저도 뜻으로. 네. 오, 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역시 읽는 법이 다르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윤성은 평론가가 이제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주옥 같은 대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분한테 좀 꽂혔던 대사가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그 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 저도 그 대사에 하거든요. 딱 보고 야,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그죠? 그렇죠. 예. 네.
야, 너무 리얼하다. 가족이 별거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 뭐 그때 약간 좀 그것도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자마가 술 이야기를 먹으면서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편집장님한테 꽂힌 대사는 어떤 거였어요? 아 저도 그 대사 꼽았는데 지금 네. 먼저 날리셔가지고 네. 그 대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사례로 그러니까 딸 셋이 있으면 결혼 안 한 딸 하나가 이제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거나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남이나 이런 게 이제 부모 봉양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비율로 보면 막내가 봉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둘째 딸이 어쨌든 네. 가장 효녀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장 효녀지만 가장 큰 치명타를 사실 받고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게 그냥 굉장히 슬프기만 한 건 아니고 마치 그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네. 영화 그 집을 이제 다 불태웠던가요? 어쨌든 집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떠나잖아요. 아 저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네. 아 저 대사 하나 명대사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막 이거 자체 이 문장 하나가 주옥 같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 대사의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데 네. 여기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가장 어린 그 출연자죠. 그 첫째 딸의 바바라의 이제 딸이 나오는데요. 네. 14살로 나옵니다. 손녀. 네. 이 14살짜리 그 사춘기 소녀가 자기는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안 먹냐 고기를 왜 안 먹어 건강 때문에 안 먹니 그랬더니 그 고기를 먹으면 두려움을 먹는 거라고 맞아요. 그 대사는.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변의 채식주의자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네, 두려움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잔인하게 주변 어른들이 막 그걸 막 비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어린 새싹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네. 그렇죠. 역시 아필이 꽂히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꼽아주신 그 대사도 저도 바로 그 부분에서 꽂혔던 건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확인을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시선집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그다음에 윤성은 영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 윤성은 평론가께서 영화 하나를 좀 픽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전성원 편집장께서 또 책을 한 권을 좀 골라 오셨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일부에서 영화 이야기를 좀 잠깐 일단 좀 나눴는데 여기서 쉼표를 찍고 우리 전성원 편집장께서 꼽아오신 책 이야기까지 마저 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꼽아오셨어요? 저는 그 웹툰 형태가 됐다가 이제 출판물로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화 되었던 그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라는 작품을 골라왔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은 2017년부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민사린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던 사람들은 민사린이 작가고 자기 이야기를 직접 마치 그 요새 유행하는 브이로그처럼 자기 일상을 그렇게 만화로 그려서 올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마 최대 팔로워가 한 40만 명 정도 됐다고. 와, 40만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다시 들어와서 봤더니 그새 줄었어요. 30만으로. 조금 이제 빠져나갔군요. 유행이 조금 지나서. 여기서도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됐었고요. 네, 뭐 아마 보신 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들 이 작품을 보시지 않았을까 네. 됩니다. 근데 이 며느라기라고 하는 그 제목 뜻을 좀 풀어주시면. 이게 그 중의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왜 그 갓 결혼한 신부를 이제 세댁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시어머니가 부를 때 며느라가 며느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며느라기 그러니까 이게 풀었었거든요. 며느라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며느라기에 네. 플러스는 그런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작가가 이걸 그 에피소드로 하나 이걸 다루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춘기 갱년기처럼 며느리가 되면 겪게 되는 며느라기라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을 뜻한다. 예, 기간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예품을 받고 싶어하는 시기가 그 며느라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세댁의 경우에는 그게 한 1, 2년이면 끝나기도 하는데 네. 어떤 며느리는 이제 그 며느라기의 시기가 10년이 가기도 하고 또 평생을 그 시기로 그렇죠.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 형태, 가부장제적인 거기에 이제 여성이 종속되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편집장께서 이 책을 픽하신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일단 제가 이 며느라기에 주목한 부분은 앞서서 이제 어거스트가 일종의 막장 드라마 형태라면 네. 이거는 막장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범한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폼에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맞춰서 넣는 끼워 맞추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 길이 있죠. 예. 하나는 군대 갔다 와야 어른 된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돈을 벌어봐야 어른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어른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길을 가만히 보면 뭐 최근에 그 군대를 다룬 드라마도 네.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차별과 억압, 우리를 이제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틀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이 며느라기는 그 중에서 이제 결혼 이후에 여성이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억압이랄까요, 아니면 종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의 특징은 악당이 없어요. 사실 빌런이라고 없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데 강력한 악당이 있으면 강력한 히어로가 출연하는 법인데 네.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강력한 빌런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며느리 살인도 이 살인 이 민살인이거든요. 이 친구도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디컬한 페미니스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시부모에게 잘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네. 남편 구영이라는 사람도 역시 우리 흔히 만나는 저 자신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다음에 시누이, 그다음에 이제 큰형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악당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민사린 씨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참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게 꼭 악심을 가지고 너 한번 괴로워 봐라라고 해서 그게 관계 부담을 지우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은 가족 구조를 그렇죠. 그리고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주는 억압을 정말 잘 다루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네.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러니까 싶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편집장님이 이제 사전에 이제 그 권유를 받고 이제 책을 쭉 본 다음에 저희 작가한테 아 좋은데 너무 익숙하다 스토리가 그렇다고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 작가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바뀌니까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 욕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보면서 일단은 뭐 빌런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왜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되게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사고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모르게 그릴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적은 나이는 아닌데 디지털화 되어가는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문명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너무나 르포기 때문에 이게 문학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며느라기도 비슷하게 그냥 너무 현실이고 너무 이제 평범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사이에 조금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함정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며느리의
그 올케와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의 그 생각이라든가 상황을 너무 몰라주는 거죠. 본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고 겪어왔었던 일인데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적으로 많이 느껴졌고 되게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편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 그 리얼함을 덧붙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한 오디오를 준비했는데 한번 일단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한번 이어가 볼까요? 어머니, 이번 추석부터 차례 없애고 미사로 바꾸셨잖아요. 그랬지. 어떠셨어요? 음식을 안 하니까 확실히 명절이다라는 느낌은 없더라.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바빴는데 그런 게 없으니 편하긴 하던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가부장제 폐해가 있다면 그걸 조금씩 고쳐가면 되지. 결혼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아까 차례를 지내지 않아서 편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편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가부장제 폐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니? 그런데 어머니, 그런 어려운 일을 꼭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겪을 필요가 있지. 아이 낳는 고통이 있다고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고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야. 결혼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 같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면 되지. 바꿀 수 있어. 네. 이게 이 며느라기 해설사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노 땡큐 며느라기 코멘터리. 이 책의 한 부분 잠깐 들으신 건데요. 이 대사, 이 대화 우리 편집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제가 장남의 사실은 장손이에요. 어이구. 네. 저희 그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하.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사실은 제사나 이제 명절 차례에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집안에 어른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그 센터를 차지하고 네, 절을 하는 입장이었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편집장님 연식 아시겠죠? 국민학교라는 지금 네.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연식 국졸입니다. 나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한 또 동시에 저한테 스트레스이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서도 어른들을 앞세우고 이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삼촌 셋의 고모 셋의 대가족에서 장남의 장손이니까 예. 그 받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명절 지금 가시는 분들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있죠. 이미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피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명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억압이나 가부장적 질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아까도 이제 우리 어거스트에서도 그런 가족 모임 하고 나면 이게 일종의 선빵 문화거든요. 먼저 때리는 거야. 내가 맞기 싫으니까 네. 상대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상대 너 이거 취직은 이번에 됐니? 이번에 성적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 선빵이었군요. 네, 그게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걸 맡기 싫은 사람은 애초에 저 약속이 있어야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가버리고 그런 게 이제 이 며느라기의 장면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차근차근 변화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어떤 단절이 있기 전에는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한 5년,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없앴어요, 제가 차례를. 오, 종손이신데? 네, 종손은 아니고 장손인데. 장손이신데? 예, 없애고 명절에는 각자 자기 가까운 진짜 가족,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스타 등극하셨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네,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거를 거의 한 제가 30년, 40년 가까이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사촌 형제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사실 저는 이제 전시니까 전시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다른 성씨들만 모여가지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뭐 물론 저희 집안은 좀 도와주는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말을 잘못했지만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역할 분담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윤성은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화? 지금 우리 전성원 편집장 이건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확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집안이 또 다 교회를 다녀서 사실 제사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구조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남녀 차별 이런 거랑 다르고 세대 차에 오히려 좀 가깝긴 하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갈등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뭐 안 모일 수는 없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런 명절 통해서 또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근데 모이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여성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각자의 어떤 뭐 자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모였을 때 뭐 명절이지만 뭐 시켜 먹는 거에 대해서 서로 부담스러워하거나 서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명절이지만 꼭 이번에는 그냥 같이 뭐 서로 뭐 여행을 떠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섭섭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 섭섭함이 문제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것에 대해서 꼭 이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조금 깨트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연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성원 편집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며느라기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구조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공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다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실은 똑같더라. 똑같은 아내이더라. 시어머니도. 그죠? 네. 그다음에 시누이 옳게도 결국은 공간을 이동하니까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네. 참 공감이 되는데 이거는 서서히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극중인물 중에 큰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 네. 그죠? 민살인의 동서는 어찌 본다면 큰 며느리는 과감하게 저항하잖아. 네. 그잖아요. 근데 못 끊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일 텐데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예. 담배를 피러 옥상에 이렇게 잠깐 사무실에서 올라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직장 동료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선배가 조언을 해줘요. 너 절대 저녁에 퇴근하고 일찍 집에 가지 마라. 왜요? 애가 이제 나오고 다음에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어떤 여성, 어떤 아내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가 그러니까 씻겨줄 때까지 그걸 도와줄 때까지 안 씻기고 애를 눕혀두더라. 그러니까 네가 일찍 가면 네가 그 전담해야 되니까 그거는 너는 아이의 처음부터 선을 긋고 안 하는 걸로 해. 좀 심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보면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 스튜디오 밖에 벗어나고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울분을 자아내고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네, 우리 사회 아마 태반의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하우를 전수하는 겁니다. 네. 실전 노하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반아 속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쫓겨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자연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서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자연처럼.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명절에 가면 사실 그거 아주 사소한 건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처가에 가면 그 주방에서 몇 번 설거지를 했어요.
명절 때. 그러니까 어허. 저희는 뭐 저희 처가는 차례를 지내거나 하지 않는데 제가 했더니 이제 다들 들어가라 그러고 뭐 사위가 셋이나 있는데 네가 뭐 다른 사위들 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 또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단 말이죠. 다만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문화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약간의 돌출도 불편함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어른 되는 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회사에 가면 그런 쓸데없는 조언을 해주는 선배가 있고 군대에 가면 나는 저런 고참이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거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대나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그 조직이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의 문화가 어떤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네. 그것이 반복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친구 얘기했길래 저도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회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때는 한국 기업에서 남성 출산 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그 시행이 안 될 때. 그렇죠. 근데 외국계 회사를 다니니까 이제 아주 그 선도적으로 출산 휴가를 3일을 받았대요. 3일요? 3일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낚시 갔대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렇죠. 큰일 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뒤에 가서 그런 얘기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남편 구영이 그 아내하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이제 힘들었던 어떤 걸 토로하니까 그냥 나라고 편하게만 있은 줄 아냐. 나도 괴로웠다 거기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불러서 술 한잔 해라. 너는 거기 뭐 부엌에 뭐 하러 가냐. 단골 멘트지. 예. 그럼 네가 믿어줄지 모르지만 내 마음 진짜야. 이거는 제 대사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명절 차례 지내고 돌아오면 아내에게 뭐 마사지를 해줘라 무슨 보약을 뭐 지어준다 뭐 이런 스토리들도 많이 돌거든요. 장손이 씨니까 더 했겠지.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좋은 남편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육아나 이런 어떤 돌봄 노동의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사회가 변화하고 그래서 정말 그 육아 휴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당연한 어떤 제도화 네. 이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특별하게 괜찮은 사람의 예외적 사례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윤성은 평론가가 이제 팩해오신 영화 한 편, 그다음에 전성원 편집장님께서 이제 그 가져오신 책 한 권 가지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2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8시 3부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2년 차에 돌아보는 가족의 의미, 이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상원 편집장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 2부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뭐 영화 책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일반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두 분께 사전에 좀 주문을 드렸습니다. 국어사전 편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느 분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정의라는 게 A는 B, B는 A 정확하게 사실 맞아야 되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 제가 뛰어난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예. 정말 저의 국어사전, 저한테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를 정의를 한다면 네. 가족을 정의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나를 응급실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갑자기 내가 정말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은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갈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그 말씀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네. 가장 사람이 그리울 때가 아플 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정말 내가 뭐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아플 때 혼자 뭐 자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그랬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할 것인가를 가끔 생각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오빠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뭐 가까이 사는 뭐 동네 친구한테 연락을 할까? 저는 그때 연락하는 사람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상훈 편집장님은 그 지금 윤성원 선생님 얘기하셔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히트친 상품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은 그 온라인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연결이 네. 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포트 있죠. 이렇게 위에 꾹 누르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하루에 몇 시간, 12시간 동안에 그걸 누르지 않으면 가족에게 메시지가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유비쿼터스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제 식후에 그거를 내려서 물을 한번 마시는데 그걸 하루, 그러니까 12시간이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누르시지 않으면 뭔가 일이 났다.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네. 시스템이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 과거에는 이제 가족 개념 속에 이게 가족을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를 해요. 포함해서. 근데 가족 구성원이 이제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요즘 이제 어린이들에게 너 가족이 누구누구야 물어보면 아빠, 엄마, 그다음에 자기 또는 형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친족 개념으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2021년 9월 20일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찾아봤어요. 혼자서 생각을 해보다가 구광본 시인의 시 중에서 식구라는 시가 있거든요. 식구. 예,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헤어짐을 위하여 둥글게 모여 앉은 자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랜 헤어짐이란 말이 사실 좀 쓸쓸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지금 가족들한테 가시지만 몇 년 만에 가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좀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명절에 사실 집에 안 간 적이 많아요. 네. 아니 장손께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좀 이상한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막노동 현장에서 명절을 보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명절의 느낌이 남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마 지금도 가족 가지 못하고 혼자서 집을 지키고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많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목이 메입니다. 두 분의 말씀 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가족 개념 오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손주 세대까지 3대가 같이 사는 뭐 이런 것들이었더라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부모 자식이 이제 같이 사는 이런 가족 형태를 너무나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가족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돼서 어떤 이제 혈연이나 뭐 그 유전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대사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식구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가족과 약간 뭐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그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들 정말 지하철에서 누구 쓰러져도 다들 이거 보느라고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할리우드 영화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항상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뭐 좌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고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스킨십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록버스터에서 뭐 지금 나오는 영화들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 올해 개봉한 분노의 질주 시리즈 또 뭐 어벤져스, 블랙 위도우 이런 작품들이 다 가족 얘기인데 그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배다른 형제, 뭐 남매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긴 하지만 심지어는 그냥 어벤져스처럼 같이 동료 정말 끈끈한 어떤 사투를 벌이는 함께 사투를 벌이는 그런 동료들도 그냥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고 심지어는 이제 블랙 위도우에 보면은 그 스칼렛 요한슨이 어렸을 적에 되게 그냥 프로젝트 그룹처럼 진짜 엄마 아빠도 아닌데 다 따로따로 그냥 이 어떤 거대한 그 조직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그 4명의 가족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같이 다시 만나는데 그냥 우리가 공유했던 3년의 시간 가족처럼 지냈던 그 3년의 시간 너무 행복하지 않았니?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20-30년 같이 지내도 가족 이렇게 서먹한 가족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핏줄도 안 섞이고 한데 뭐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많이 변했구나. 한 집에 살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의지했었던 그 부모님이 지금 뭐 다 그게 가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은? 그럼 뭐 저도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블랙 위도우나 이런 영화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가족처럼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들던 사람이 있었고 어느 한 감독의 작품을 주로 이제 프로듀싱을 해주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PD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돌연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일자리도 잃고 집도 없고 애인도 없고 모든 게 다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산속, 그러니까 뭐 달동네라고 하는 곳에 이사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우리 윤여정이란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분이 이제 또 딸을 잃었어요, 마침. 뭐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유사 모녀 관계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같이 일을 했던 모든 동료들이 그 찬실이를 찾아와. 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찬실이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가졌더라. 인복이 많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너의 가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개념이 앞서서 제가 이제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원시 시대 인류 있잖아요. 원시 시대 인류는 지금도 뭐 신생아는 태어나서 돌을 지나야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걸 보기 전에 죽어요. 부모가.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웠을까?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웠냐면 그 공동체에서 키웠기 때문에 마을이 키운 거죠. 마을이 키웠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미래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사회가 여기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죠? 어떤 육아라고 하는 것이 독박 육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회 육아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편집장님이 또 영화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책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페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청소년 그 소설인데 거기 보면은 근미래 사회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너무 이제 뭔가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팽배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아이를 낳고도 안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국가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NC라는 어떤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은 뭐 잘 교육을 받고 잘 커요. 근데 이제 13살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 홀로그램으로 면접을 보고 이런 상태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회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사랑을 항상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늘 사랑해야 돼 서로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어떤 모든 조건이라든가 모든 취향이라든가 뭐 어떤 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그 가족을 선택하고 같이 살 사람을 결정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족의 형태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지금 것 같고요. 두 분이 그 했던 이제 그 말씀 중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단어가 식구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식구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를 하면 사실은 거기 힌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에서는 피를 나눈 아까 이제 그 어거스트라는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유전자를 공유하는 이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식구라는 개념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 네. 그게 가족 아니냐. 네. 이러면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어떤 그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제도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 아닙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청약 제도만 하더라도 1인 가구는 뭐 거의 뭐 신경도 안 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아주 네.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그렇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거죠.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는 게 사실은 모든 가족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지금까지의 이제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부는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란 것은 이제 DNA 혈연을 이제 공유하는 집단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입양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차피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자식 봉양 개념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그거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가족 이데올로기도 사실 이제 극복을 해야 그 자녀 세대도 행복하고 부모 세대도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가족이랄까요, 아니면 식구랄까요, 네. 서로 이게 동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확대된 가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얼마나 더디가냐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좀 바뀌었다고는 하던데 예를 들어서 싱글인 경우에는 아이를 아예 입양을 못하는. 그러죠. 아, 맞아요. 네, 자격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제도가 딱 틀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상이라고 하는 걸 전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5일에 그 가장 최근 통계를 하나 내줬어요. 그러니까 비혼 동거 실태 조사를 이제 했는데 비혼 동거라는 게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동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자와 남자가 동거할 수도 있고 남녀가 할 수도 있는 또 여성과 여성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만족도는 약간 만족, 매우 만족이 이제 정체 응답자 중에서 한 6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이게 결혼 제도라는 게 뭐 우리도 알지만 이게 사실 계약 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사실 그런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계약 관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결혼. 네. 근데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신 다음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후일을 네. 대비하시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동거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집중도,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충실도가 오히려 계약으로 묶여 있는 부부 관계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오히려 저기보다 이게 결혼해서 사는 그보다 실제로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11.1% 네, 높게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인데
법률론에서 보장되는 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서비스들로부터 완전히 제외돼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뭐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 했을 때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한 게 프랑스하고 비교를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워들은 풍월로는 저출산 문제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심각했다고 하던데 육아 시스템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출산율이 올라가고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뭐도 바뀌었냐면 이제 이 남녀의 어떤 가족을 이루는 형태도 바뀌면서 지금 네.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뭐 결혼 서약을 하고 가족 관계부의 어떤 등록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거를 하다가 뭐 이제 마음이 식으면 빠이빠이 해서 또 다른 동거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 동거할 때 또 자녀를 낳았다가 또 새로 동거 관계 형성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렇게 낳은 자녀는 국가가 이제 육아를 책임을 지고 이런 게 되면서 오히려 출산율이 확 올라갔다.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항상 이제 여성에게 어떤 자유를 주면, 여성에게 어떤 권리를 주면 그걸 이제 출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촌스럽고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안에서 정책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우선 여성에게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부수적인 효과 그래서 따라오는 나오는 것이 결과죠, 사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1974년에 이제 배유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낙태가 허용이 돼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낙태 시술을 한 경우에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요. 프랑스가 좀 카톨릭 전통이 예, 강한. 카톨릭 전통이 강해서 그것이 74년에 왜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되냐면 당시에 이제 시몬드 보바르를 비롯해서 그와 같은 이제 억압적인 낙태법이 있으니까 여러 여성들이 선언을 합니다. 343인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343명이 이제 선언을 하는데 나는 낙태를 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신체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낙태 시술을 해봤다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조 선언을 해요. 네. 그러면서 프랑스가 변해요. 변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선진적인 프랑스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하면 혼인신고한 아빠 엄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호적에 올리고 요즘은 이제 호적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네. 어찌 그렇죠. 보면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럼 비정상이 뭔데? 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족 형태가 아닌 다른 가족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딱 이런 어떤 용어 자체에서 이제 사고가 이제 딱 뭔가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시대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도래를 해버렸다는 그렇죠. 이 현실을 지금 인정해야죠.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가족의 개념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제 주변에 이제 그 반려동물을 같이 사는 분들 보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외출을 못 해요. 그냥 그 반려동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기 위해서 한 명이 이제 보고 있으면 한 명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아이예요. 아기예요. 네. 그 아기 그러니까 이제 자라지 않는 이제 성숙해지지 않는 아기겠지만 그 정도로 그냥 동일하게 이제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정도의 어떤 정성이나 그런 관심을 그 애정을 쏟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어떤 반려동물을 위한 그 제도적 그 차원의 것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LGBTQ를 위한 그런 제도랑 이제 같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이제 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뭐 제도나 모든 그렇죠. 시스템이 그랬다면은 지금은 모든 가족의 그 경우의 수를 다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도 좀. 네, 저도 그거 생각하신 거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동의하고요.
이제 조금 먼 미래 이야기 같은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고통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면 돌봄 노동을 거의 이제 독박 육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2의 IMF가 온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 뭐 국가를 뭐 또 하나의 가족, 뭐 회사를 또 하나의 가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버림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조금 독특한 형태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 아이를 누군가 봐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 집사람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집사람도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일부는 허용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운이 좋은 거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성도 육아를 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젠더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수성의 문제 제도화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남성은 이제 여전히 우선적으로 직장을 다녀서 생계 부양하는 자고 아내나 이제 여성은 집에서 부모를 돌보거나 자녀를 돌보거나 이런 존재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계속되어 가는 동안에는 여성에게 어떤 사회적 참여의 기회나 그런 것도 주어지지 그렇죠.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독박 육아나 뭐 이런 것에 갇혀서 사는 괴로움이 있으면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윤성은 평론가가 말씀해 주셨던 메릴 스트립 어머니가 모든 그 딸내미 셋이 전부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쓰러져 기대하는가, 기대는가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 가사를 도와주던 인디언한테 이제 오히려 이제 비하를 했던, 네. 그죠? 그렇죠. 어머니가 비하를 했던 그 사람한테 쓰러지면서 의지하더라. 결국은 그게 가족 아니냐. 어찌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이게 돌봄 노동이라는 게 상품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돼 가족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돌봄 노동의 어려운 점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하셔도 되고요. 우리 전성환 편집장님. 저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 윤성환 평론가께서는 혹시 못다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못다한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저희 새언니가 제 대학 동창이에요. 제가 오빠랑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을 그 했는데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시자 들어간다고 저를 이제 멀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네,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냥 그 아무 간섭 안 하거든요. 예. 평소에 연락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친구지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가족이 막 그렇게 막 관심 막 가져준다고 계속 연락하고 뭐 이렇게 참견하고 이게 가족의 어떤 애정을 보여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생각이 났어. 그 며느라기에서 민사리인의 이제 그 올케죠. 큰 형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안 와요 명절 때. 이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안에서 다 밝혀져 있지만 거기서 그런 살인 시의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 형님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는 걸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런 분이 계셔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두 분께 이제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이게 아마 전라도 사투리도 징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네. 원래 징어다라는 표현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뜻으로도 쓰고 나쁜 뜻으로도 쓰는 게 징어다라는 표현인데 가족이란 징언 존재다. 박수 쳐야겠다. 중의적인. 네,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겠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눴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좀 나중에 또 뵙기를 기대를 하면서 네.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1탄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코로나 2년 차에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이걸로 꾸며봤고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야문화 편집장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시선집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